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0월 31일 날 받으세요. 네. 미리 받으시면 안 되고, 복을 꾹꾹 담아놨다가 10월 30일 날 받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잠깐. 네.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고난의 길로 들으셨네. 네. 들으셨어요. 자, 늘 그렇듯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개강이죠. 다른 과목을 개강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제 민법이 중요하니까 몇 가지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석하시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벌써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 명 정도 등록을 하신 제가 아는데 지금 한 반 정도가 안 나오셔서 제가 볼 때는 첫날부터 안 나오시면 어쩌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집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꼭 나오세요. 제 눈을 바라보세요. 저희 카메라에 눈 나오세요. 제발 좀. 춥다고 집에서만 계시.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래요. 인터넷 강의가 발달을 해서 그런지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안 나오시려고 자꾸 그래요. 조금만 귀찮아도. 그런데 학원을 등록을 하신 분들은 학원을 나오셔가지고 실강의를 들으시는 게 동일한 시간대에 인강을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집중도도 다르고요. 학원만 열심히 나와도 붙어요. 근데 안 나와. 좋아. 안 나왔어. 그럼 안 나온 만큼 집에서 해야 되잖아. 안 해. 에이,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 인터넷 강의도 보면 들어와서 이렇게 등록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들은 게 보여요. 그 관리자 모드로 보면 안 들어와. 안 들어. 뭐 하시나 몰라. 첫날부터 잔소리해서 죄송하긴 한데 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잔소리가 필요 없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내 다음 주 또 안 오신 분들 계셔요. 여기 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서 앉아서 그래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두 번째, 우리 11, 12월 달에 이제 뭐 이렇게 용어 중심으로 기본적인 제도 중심으로 이런 게 어떤 건지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른 게 필요 없었지만 1월 달부터는 요거를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복습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습도 하셔야 돼요.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표가 있단 말이죠. 그 진도표에 맞춰서 오늘은 예습을 안 하고 오셨겠지만 물론 이제 11, 12월 달에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마지막 날 1월 달 개강하기 전에 11, 12월 달 강의를 한번 보고 오세요. 2주의 여유가 있으니까 보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보고 오셨어요? 드라마는 밀린 거 악착같이 봐. 드라마는. 케이블 여기저기 재방송하는데 찾아가지고 악착같이 봐 드라마는. 스토브리그 이런 거 요새 재밌잖아요. 전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이번에 거기 꽂혔어. 스토브리그. 막장 드라마에서 잘 안 보는데 그건 재밌더라고요. 남국민이 나오는 드라마가 대부분 재밌어요. 별로 막장으로 흐르지 않고 내용이 재밌어. 그 드라마는 열심히 보면서 왜 이 강의는 안 듣냐 말이죠. 재미가 없으니까. 공부를 재미로 하나? 예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집에 가셔서 오늘 들은 걸 다음 주까지 반드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내용을 진도표에 맞춰서 예습을 해주시되 이 복습과 예습은 인강으로 해주세요. 책을 읽지 마시고 이걸로 해주세요. 책! 아직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책을 읽으실 만한 실력이 되려면 적어도 이 공부를 6달 이상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읽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책에 집착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어주세요. 한 번 정도 보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 1회, 예습 1회 이렇게. 예습은 이제 11, 12월 달 강의 보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번 1, 2월 달 순환에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끝을 내려면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늘 말씀드리지만 교재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문제는 아직 풀지 마세요. 문제는 풀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복습 지문이 나갑니다. 그거는 좀 모셔도 돼요. 그 지문은 모셔도 되는데 OX 지문은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인가 이거 확인하시는 건 괜찮은데 무슨 문제 같은 거 미리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직 문제를 풀 만한 실력이 안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괜히 문제를 풀었다가 고통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지 마시고 일단 11, 12월 때려 두 가지는 꼭 좀 지켜주세요. 세 번째, 이 수업을 들으실 때 듣기에 집중하세요. 듣는 데 집중하세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교재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이 교재에서 찾아가지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뒤적뒤적 찾으세요. 어디 있는지. 사람이 공부가 그렇게 몸에 그렇게 배서 그래요. 뭔가 듣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해야 활자화된 걸 확인해야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꾸 듣는 거를 책에서 찾으려고 하세요. 근데 못 찾아요. 제가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 찾아요. 이따 보세요. 제가 몇 페이지 몇째 줄 그래도 못 찾고 왔다 갔다 페이지를 못 찾아요. 몇 페이지를. 제가 몇 페이지 몇째 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 찾는데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체크한다? 저는 이미 다른 내용 강의하고 있어요. 찾아서 체크했다? 눈에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발 듣는 데 집중해 주세요. 듣는 데. 교재 같은 거 자꾸 찾고 그러지 마시고 이때 한 50% 정도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민법 내용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듣는 데 집중하시고 50%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데 이 이해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전후사정을 밝혀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민법은 이해하는 게. 그게 아니고 아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게 이해예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알고 있었던 거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있죠.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못 알아듣는 건 둘째치고 그건 제끼고 못 알아듣는 건 제껴야 되고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아닌데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저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아닌데 저 자식이 잘못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민법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에?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이해예요. 이해의 개념이 달라요. 민법은 받아들이는 게 이해예요. 받아들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저게 민법이구나.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해. 거기 한 50% 정도. 나머지 50%는요. 그냥 못 알아들어요. 그냥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괜찮아. 못 알아듣는 건 나중에 복습과 예습을 통해서 보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아시겠죠? 듣는 데 집중하시고 최대한 절반이라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을 들으실 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가끔 교재를 체크를 해드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재를 체크해드리는 건 뭐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크를 해드리는데 이걸 체크를 해드리면 처음부터 마구 색칠을 칠하는 분들이 계세요. 형광펜 같은 걸로 우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별표씩 막 하고 말이죠. 형광펜을 막 그러지 마세요.
제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2월 달은 연필 같은 걸로 간단히 이렇게만 하는 이게 체크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않고 밑줄을 긋기 시작하면 그걸 읽게 돼요. 읽는 순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눈으로 교재를 읽는 순간 제가 떠드는 내용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죠.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체크만 해놨다가 이 체크가 이 3월, 4월, 5월, 6월 달에 쌓여요. 체크된 부분이. 그 중복이 된 부분들을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밑줄도 긋고 별표도 하고 머리에 암기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드립다 막 밑줄 긋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래도 밑줄 긋는 분들 계세요. 이왕 그을 거 자대고 그세요. 그냥 줄거 시간 없다고. 나중에 꼴도 보기 싫어요. 책이 지저분해져가지고요. 책이 꼴배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교재에다가 함부로 체크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본인 스스로 체크하다 보면 전혀 쓸데기 없는데 막 별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경고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일단 1, 2월 달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요런 게 3, 4, 5, 6월 달까지 한 3번 이상 쌓여야 민법 점수가 최대 50점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월 달까지 강의를 들었다고 전제를 하고 빡세게 이렇게 제가 하시라는 대로 매 순환마다 3월 달에도 말씀드릴 거고 5월 달에도 말씀드릴 건데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번 순환에는 이렇게 하세요. 한 걸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셨다는 전제하에 7월 달쯤 또는 8월 달쯤 되면 민법이 50점대까지 끌어오죠.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민법 점수를. 실제로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모의고사 점수가 60점을 단 한 번도 또 달성하지 못한 채 시험장 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민법은. 네? 나는 그래도 공부 한 가닥 했다. 네, 그래도 한 8, 90점은 맞아야지.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니까 미리 처음부터 각오를 다지세요. 뒤져라 해도 상반기에 50점대를 달성하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그럼 어떻게 붙냐, 이 자식아. 듣다 보면 붙어. 네? 본인도 모르게 붙어. 그게 이 시험이에요. 내가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험 봐서 붙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네? 아우, 떨어질 것 같아. 하지만 그냥 에이, 정한이가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그러다 보면 붙는 게 이 시험이에요. 주위 합격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모의고사 몇 점대 나왔는지. 60점대 이상을 꾸준히 찍고 합격하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목표로 하시고 요 점수가 나오면 불안해요. 그래도 꾸준히 하세요. 그럼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늘 받았던 점수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맞고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에는 민법에 집중을 하세요. 다른 과목 강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민법만 열심히 하세요. 그럼 다른 과목은 수업만 빠지지 마세요. 다른 과목은 수업만 안 빠져도 나중에 정리할 때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수업만 안 빠져도. 근데 민법을 한답시고 다른 과목 수업까지 빠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민법 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시간을 확보해서 민법을 하냐?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상반기에는 민법만 열심히 하자. 다른 과목은 수업만 열심히 듣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개론은 어떡하냐, 이 자식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으세요. 물론 개론하는 강의하시는 분은 개론도 열심히 하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야, 수업만 들어. 민법이라도, 민법만이라도 열심히 해주세요. 여기에 집중해서 상반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충 요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1, 2월 달을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본서가 나왔습니다. 어우, 두툼하지요? 민법 기본서만 한 두세 권 쌓이면 그 위에다 수건만 얹어놓으면 책상에서 잠자기 딱 좋은 높이가 됩니다. 그 정도로 두꺼워요. 자, 머릿말 같은 건 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출제 경향 및 합습 방법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넘기다 보면, 앞에서부터 넘기다 보면 한 3장 넘기면 출제 경향 및 학습 방법, 2장이군요. 2장을 넘기면 출제 경향 및 학습 방법이란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민법이 크게 4덩어리로 나눠져 있죠. 2장만 넘기시면 돼요. 2장. 2장 넘기시면, 표지부터 2장을 넘기면 출제 경향 및 학습 방법이란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표가 하나 있고요. 그 표를 보면 크게 4파트가 있습니다. 민법 총칙과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렇게. 근데 나오는 출제 문항수를 보면 민법 총칙 30회 10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1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10문제 나왔었죠. 그리고 민사특별법 5문제 나오는데 5문제 내지 6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 문항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민법 총칙 10개, 물권법 14개, 계약법 보통 10개,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6개 정도, 5개, 6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문항수가. 지금 1개 정도 플러스 돼 있고 마이너스 돼 있을 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하고요, 계약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2파트가 합쳐져서 20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2부분을 열심히 합니다. 2부분을.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부분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17개 내지 18개를 맞춰주셔야 돼요. 민법 총칙과 계약법 합쳐가지고 17개, 16개, 17개 그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반면에 물권하고 민사특별법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절반 정도만 맞겠다고 생각해요. 절반. 절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절반 맞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권법 14개 중에서 한 7개 정도, 민사특별법 한 3개 정도, 그래서 2개 합쳐갖고 한 10개 정도 맞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목표로 하십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민법 총칙하고 계약편에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부분을 골고루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물권이나 민사특별법이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봐야 점수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절반만 맞겠다 생각하시고 요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이 2파트에 좀 전력을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할 때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실 게 법률 용어입니다. 이 법률 용어는, 자, 민법이나 법 과목을 공부하는 건 외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쉬워요. 자, 외국어를 공부할 때,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단어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뜻을 알아야 일단 토막토막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장을 보다 보면 보이가 있다. 보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읽혀지지도 않죠. 근데 보이, 소년이란 말이죠. 단어의 뜻을 일단 아는 거예요. 용어. 두 번째로 이 용어를 가지고 민법 조문, 요거를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조문을 일단은. 근데 이 조문이 굉장히 의미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가지고 조문을 읽고 이 조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해. 세 번째로 대법원 판례라는 게 나와요.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기능,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사람과 사람이 계약 따위를 합니다. 예컨대 매매계약 같은 거. 계약을 한다는 건 뭔가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101호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이때 이 계약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뭘 약속하냐면 갑은 101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을은 이 101호를 사는 돈, 이걸 대금이라고 합니다.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계약인데,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이 권리와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해요. 양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이걸 법률 관계라고 해요. 자, 이때 보통은 약속이 지켜집니다. 1월 10일 날 101호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1월 30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각과 을은 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약속을 한 거죠. 무슨 약속? 갑은 30일 날 소유권 넘겨줄게. 을은 30일 날 대금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건데, 이 약속이 지켜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요. 열에 하나 정도는 안 지켜질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거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럼 당사자 간에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다툼. 이걸 법적 분쟁이라고 합니다. 이 다툼을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둘이 만나서 좋게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날짜를 뒤로 미룬다거나 등등 해서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합의로 해결이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제3의 기관에다가 우리 분쟁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해야 돼요. 그 제3의 기관이 국가입니다. 국가 중에서도 법원이 해결을 해요. 법원. 이렇게 각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좋게 해결이 안 될 때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말을 들어서 누구의 말이 더 옳은가,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가를 판단해서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될 거예요. 그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란 건 이렇게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수단, 그게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각과 을의 말을 들어보고 그 각과 을의 주장에 맞는 민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그 조문을 해석을 해서, 해석이 이해예요. 두 사람의 분쟁을 해결할 겁니다. 갑이 이겼다, 을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때 갑이 이겼다. 그럼 을은 왜요? 라고 이유를 물어보겠죠. 그렇죠? 또는 을이 이겼다. 그럼 갑이 왜 이렇게 따질 거예요. 이유를 따질 거예요. 이유. 판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판결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볼 거예요. 그 판결 이유에 해당되는 게 판례예요. 판례. 그러니까 판례라는 건 법원이 민법을 해석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했는데, 분쟁을 해결할 때 조문을, 이 조문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 조문은 요렇게 해석이 된다. 요렇게 해석이 되니까 갑이 이겼다, 을이 이겼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 분쟁 해결의 이유를 써놓은 부분이 판례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요 판례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작년 30회 시험에서도 40문제 중에서 33개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해놓고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함, 이렇게 결국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어두려면 한꺼번에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6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력을 다해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걸 가지고 조문을 이해한 다음에 그 조문을 당사자 간의 분쟁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우리 법원이
요 판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요 판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대법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를 설명을 드리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렇지? 대법관이 미쳤나?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집중해서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조문을 해석한 다음에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민법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출제 경영 및 학습 방법 중에서 네 파트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민법이라는 놈속에 들어있는데 그 민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민법 중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판례까지를 섭렵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어가면 제1편 민법 총칙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법 총칙이라고. 제1편. 그리고 그 민법 총칙 속에는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2장부터 6장까지가 우리 시험법이에요. 2장부터 6장까지가. 그 다음에 이 2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전부 2장에 있는 법률 행위라는 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법이 네 파트 중에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파트인 민법 총칙. 이 민법 총칙이 지금 우리 목차를 보면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장부터 6장까지 요게 우리 시험법이고 요게 전부 법률 행위라는 놈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률 행위. 자, 행위라는 건 사람의 행위를 말하고요. 그 사람의 행위 중에서 법률 행위라는 게 뭐냐? 요거에 관한 내용이 민법 총칙입니다. 자, 법률 행위 일단 예를 하나 머릿속에 넣으세요. 계약. 이게 법률 행위예요. 제가 좀 전에 계약, 약속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 약속을 함으로써 뭐가 생겨요?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요. 아, 인간의 행위 중에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인간의 행위, 그걸 뭐라 하자? 법률 행위라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법률 행위 중에서 이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각과리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이 유효해야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요.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다 해서 무조건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유효해야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100일로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갑이 만취해 있었다. 그럼 이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생기질 않아요. 두 번째, 이 갑이 미성년자인데 우리 미성년자 이름으로도 아파트 많죠. 뭐 증여를 하든 뭘 하든.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 계약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라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려요. 계약이 무효가 되면 역시 권리 의무는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 등을 통해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데 그러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그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요거를 민법 총칙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시험법에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민법 총칙.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요. 두 장을 넘겨? 세 장을 넘겨? 계속 넘겨. 그리고 26페이지로 갑니다. 민법 총칙 첫 번째 파트가 권리 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해요. 그럼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다 그랬죠. 이게 권리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요건이 뭐냐를 보기 전에 원래는 보고 나서 봐야 돼요. 이게 유효해야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 요건이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권리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재가 결론을 먼저 앞에 서술하고 있어요. 권리 변동이라고. 계약 등 법률행위를 했어. 그 법률행위가 유효해. 그럼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해. 이 권리 의무 관계의 발생을 포함하는 걸 권리 변동이라고 해요. 결국 권리의 변동이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할 때 그 결과가 권리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이름을 붙여요. 법률 용어입니다.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했어. 그리고 그 계약이 유효해. 그럼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해. 이게 권리 변동이에요. 그 권리 변동이 법률 행위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 그럼 이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원인이라고 하면 돼요. 원인. 계약이 원인이 되는 거고 권리 변동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요때 원인도 이름을 붙여요. 법률 요건이라고. 법률 요건. 아까 제가 법률 용어를 숙지하고 그 다음에 민법 조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민법 조문이 대부분이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문 자체가. 대부분의 조문이 요러요러한 요건을 갖추면 요러요러한 효과가 생긴다라는 식으로 조문이 되어 있어요. 또 안 믿으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미리 좀 하나 조문을 확인을 좀 해볼 게 있어요. 우리 281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왔다 갔다 미리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1페이지를 가면 상단에 보면 2번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박스가 시커멓게 돼 있고 245조 동그라미 1 이렇게 요 이제 1항입니다. 제 245조 제 1항인데 이렇게 돼 있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이게 요건이 되는 거예요.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과예요. 앞부분이 원인이고 뒷부분이 결과예요. 앞부분이 법률 요건이고 뒷부분이 법률 효과가 되는 거예요. 조문의 대부분, 물론 이제 이렇게 안 돼 있고 기술적인 조문들도 있지만 대부분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조문들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건과 효과.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있다. 아, 요건은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권리 변동이고 이렇게 머릿속에 딱 안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순서대로라면 이거 보고 이거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재들은, 대부분의 교재들은 요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가 요거부터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 돌아오면 권리 변동이 나와 있어요. 그 권리 변동의 의의를 보세요. 양가로 1번 의의에 보면 양가로 1번 무슨 관계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그중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 국가에 강제되는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 한다? 법률관계라 한다. 그 법률관계가 양가로 3번 뭐가 된다? 권리 의무 관계가 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통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해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다 봐요. 을은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라. 법이 지급하라.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럼 지켜야 돼요. 이런 관계를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죠. 제가 친구한테 야 다음에 만나면 내가 술 한잔 살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음에 만났어. 친구놈이 술 사놓으래. 내가 그랬어? 나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이 친구놈이
너 나 사기쳤네? 경찰서로 달려가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법원으로 달려가서 소송을 제기해. 소짝이다 이렇게 써. 이정환이는 언제까지 나에게 술을 사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럼 법원이 이걸 접수해가지고 판결을 내려주냐 말이죠. 안 내려줘요. 왜? 약속을 하긴 했으나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에요. 안 지켜도 국가가 뭐라 안 그래요.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런 관계를 법률관계와 구별해서 아까 인간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민법에서는. 법적인 약속 요걸 했을 때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게 된단 말이죠. 그 관계가 법률관계고 법률관계가 뭐다? 권리, 의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렇게 계약 등과 같은 법률행위라는 원인을 통해서 그 결과 권리가 변동이 되는데 권리 변동의 첫 번째 모습이 발생이에요. 자, 갑과 을이 100일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을에게는 소유권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게 발생해요. 을에게는 소유권이 발생해요. 즉,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렇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100일호 소유권자, 권리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변경.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반면에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소멸. 이 세 가지가 권리 변동의 모습인 거예요. 요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게 26페이지, 2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법률 요건, 그 요건이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를 보기 전에 그게 유효할 때 그 결과가 어떤 게 있는가를 미리 보자. 권리 변동 파트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왼쪽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률 효과는, 법률 효과 말씀드렸어요. 결과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와 같은 계약 등을 원인으로 해서 그에 따른 결과인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을 말하는데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발생, 변경, 소멸은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한다, 을이. 그래서 권리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구 권리자라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세 가지 모습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먼저 권리 발생, 권리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고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승계라는 말이 뭐예요?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승계 취득이에요. 그럼 원시 취득은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 신축.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때 건물 소유권은 신축한 자 스스로 권리를 취득한 것이지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게 원시 취득이에요. 자, 원시 취득의 예, 요 건물 신축 하나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권리를 넘겨받는 걸 승계 취득이라 하는데 승계 취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요.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설정적 승계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을이 사용해, 을이.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빌려가지고 갑소유 땅을 사용해요. 이때 을의 입장에서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민법에. 그 중에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물권 가서 봅니다. 을이 갑하고 계약을 맺고 갑소유 땅의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했을 때 이 을의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갑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일부. 소유권은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나중에 처분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지상권은 그 남의 땅을 사용, 수익만 할 뿐 처분은 못해요. 을이 지상권에서 땅을 팔아먹지는 못해요. 결국 지상권은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하고 이익을 얻고 팔아버리는 것 중에서 요것만을 넘겨받은 거예요. 요것만을. 그러니까 일부만을 취득한 거예요. 일부. 취득했다가 나중에 이걸 되돌려줘요. 요런 취득을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구권리자의 권리를 전부 넘겨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넘겨받아요. 따라서 두 번째, 구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아요. 세 번째, 나중에 이걸 되돌려줌으로써 구권리는 다시 완전하게 모습을 회복하게 돼요. 이런 형태의 취득을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예를 기억해 둡니다.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과 저당권은 나중에 다 물권 가서 할 거예요. 어쨌든 설정적 승계란 구권리자의 권리의 일부를 취득했다가 나중에 되돌려주는 형태를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반면에 이전적은 구권리자가 권리를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따라서 구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해요. 없어져요. 자기 건 사라져. 완전히 전부를 넘겨주는 게 이전적 승계. 요 이전적 승계가 두 개가 있어요.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어요. 자, 특정 승계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을이 갑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서 101호 아파트 소유권만 콕 찍어가지고 그것만 넘겨받아요. 이런 걸 뭐라 한다? 특정 승계. 매매. 전형적인 특정 승계가 돼요. 반면에 포괄 승계는 전 권리자가 갖고 있는 각종 권리 전부를 한 번에 넘겨받아요. 이런 걸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상속 같은 게 있어요. 자, 입문 과정에서 11, 12월 달에는 저 원시하고 승계만 구별했었어요. 자, 조금 더 구별합니다. 오늘 취득에는 원시와 승계가 있다. 구별해야 되고요. 승계에는 이전적과 설정적이 있다. 구별해야 되고요. 이전적에는 특정과 포괄이 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자꾸 보다 보면 구별이 됩니다. 안 해도 돼. 안 해. 표정 보니까 하기 싫어. 표정 보니까 저게 뭐야? 그런 표정이야. 아니,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뉘어져. 두 번째, 변경이 나와요. 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런 걸 주체 변경이라고. 주체 변경. 근데 주체 변경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의 변경도 있고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작용의 변경은 효력의 변경을 말합니다. 권리의 효력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 효력의 변경.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건 어렵질 않아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 그럼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게 주체 변경이야. 이건 어렵질 않아요. 근데 이 두 놈이 좀 어려워요.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 자, 먼저 내용의 변경은 하나만 오늘 이해합니다. 권리 자체가 바뀌어요. 권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갑과 을 사이에 101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 대해서 101호 소유권을 넘겨라. 청구권이 생기죠. 101호 소유권을 넘겨라. 갑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101호라는 물건, 이걸 특정물이라고 해요. 그 특정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 이런 권리가 생겨요. 네? 네. 그런데 나중에 볼 겁니다. 갑이 을에게 1억에 팔았는데 2억을 주겠다는 놈이 나타나서 갑이 병에게 2억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얘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그럼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1억에 팔은 상태에서 2억을 주겠다는 놈이 나타나니까 그놈한테 홀랑 팔아먹고 그놈한테 소유권 넘겨줘 버렸어. 그럼 을은 더 이상 101호 소유권 넘겨받을 수가 없지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병한테. 그럼 을은 갑에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손해를 배상하라고 해야 될 거예요. 결국 을이 갑에 대해서 101호를 넘겨달라 라고 권리가 있었는데 갑이 그걸 못 넘겨주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 이런 식으로 권리 자체가 바뀌어버려. 이런 걸 내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하나는 그 나머지 하나는 좀 어려워요.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내용의 변경이란 이렇게 권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걸 뭐라 한다? 내용의 변경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작용의 변경이라고 효력의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역시 얘가 두 개가 있는데 권리 자체가 바뀌지 않고 그 권리의 효력이 바뀌는 걸 말해요. 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생각해 봅니다. 갑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제1금융권 은행은 요 101호에다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게 돼요. 저당권. 이 상태에서 갑이 제1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최근에는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많이 받아봐야 40%죠. 또 얼마 전에 부동산 정책이 새로 시행돼서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이 안 돼버리죠. 15억 이하 아파트는 40%밖에 안 된단 말이죠. 돈은 더 필요해. 그럼 제2금융권을 가. 또 빌려. 그리고 얘도 여기다 저당권을 사죠.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아요. 돈을 못 갚으면 저 101호가 경매가 됩니다. 얘가 경매를 넣든 얘가 경매를 넣든 경매를 넣어요. 그럼 경매법원은 경락을 한 다음에 경락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줘요. 배당을 해줄 때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등기된 순서에 따라 배당해줘요. 등기된 순서에 따라 배당해줘요. 그러니까 을은행에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남는 걸 병은행에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등기된 자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 보면 1번 저당권자 다음으로 배당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돈을 갚은 상태에서 병에게는 돈을 못 갚았다. 그래서 경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이건 소멸하죠. 그럼 얘는 몇 번이 돼버려요? 1번이 돼요. 2번이었었는데 1번 저당권이 사라짐으로써 1번이 돼요. 그러면 아까는 두 번째로 변제를 받을 효력이 있었는데 1번 저당권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죠. 병이 갖고 있는 저당권의 효력이 강해졌죠. 그 효력이. 저당권의 순위가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효력의 변경 또는 작용의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우리 기출지문 중에 저당권의 순위가 상승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렸죠? 무슨 변경이에요? 자격의 변경, 효력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경 중에서 내용의 변경 예 하나 하고요. 요거 자격의 변경 예 하나. 요 하나씩만 머릿속에 넣습니다. 나중에 하나씩이 더 있어요. 그건 나중에 추가하고 오늘은 내용의 변경 예 하나, 작용의 변경 예 하나 이렇게 딱 기억해야 되죠. 소멸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이거예요. 갑이 101호를 팔아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감으로써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이게 상대적 소멸이에요. 권리가 타인에게 넘어감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게 뭐다? 상대적 소멸이에요. 반면에
아까 건물을 신축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죠. 원시 취득이죠. 그런데 건물을 철거해요. 그러면 그 건물 소유권은 타인에게 이전된 게 아니고 소멸했죠. 그런 걸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 이렇게 부릅니다. 개념은 좀 간단해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권리 변동의 모습이 있고 그 세 가지 변동의 모습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거는 체크를 좀 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26페이지 보면 하단에 원시 취득이라고 세 번째 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물 소유권 취득 요거 하나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건물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하는 경우에 소유권 취득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 승계 취득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이전적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특정과 포괄이 있습니다. 그 포괄 중에서 상속이 있죠. 그 옆에 포괄 유증이 있고 회사병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체크만 합니다. 그 중에 상속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나올 때 또 설명드립니다. 동그라미 2번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초한 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 이렇게 돼 있죠. 그 예를 기억해 두세요. 설정적 승계. 권리의 변경이 나오고요. 이번에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변경이 두 개가 있다는데 오늘 하나만 설명드렸어요. 동그라미 1번 질적 변경. 질적 변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뭘로 바뀌었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어. 말씀드렸죠? 네. 그것만. 그리고 한 장을 넘겨요.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권리의 효력이 변경되는 걸 말하고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계속 반복을 해서 각인이 돼요. 각인. 아유 뭘 저렇게 나누냐 그냥 하지.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자꾸 나눠야 돼. 뭘 자꾸 나눠야 돼. 계속 나눠야 돼. 그래서 법학은 분류의 학문이라 그래요. 법학은 분류의 학문이에요. 자꾸 나눠. 뭘 나눠. 여러분들 자꾸 나누셔야 돼요. 자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요게 전체적으로 뭐라 했어요? 결과라 했어요. 결과. 법률 효과라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목이 뭐가 나왔어요? 제2절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되죠. 그 원인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 속에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게 법률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구성 요소는 또 뭐냐? 자, 아까 우리 확인했던 거 있었죠? 281페이지.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어차피 281페이지에 있는 그 조문은 외우셔야 되는 조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245조 1항을 다시 한번 봅니다.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이게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20년간 점유, 소유의 사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무엇을? 부동산을. 이런 개개의 요소를 뭐라고 해요?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그게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요건 속에는 그 구성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 구성 요소를 뭐라 부르자?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자라고 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민법 조문이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보통 이때 법률 요건이 몇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 요소를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몇 개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야, 꼭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되냐? 아니, 사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 없어요. 시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보려고.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 민법 공부 안 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 하면 저 또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시험 보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민법 조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돌아가 보면 28페이지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네모 안에 들어있지요. 박스.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양가로 1번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를 법률 효과라 하며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법률 사실이 뭐가 있는지를 또 분류를 쫙 해놨어요. 표 안에. 법률 사실은 요런 놈들이 있더라 하고 쫙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지금 괜히 보면 오늘 처음 시작하신 분들 특히 짐 싸서 집에 가요. 집에 가니까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32페이지로 가봅니다. 지금 우리는 결과를 봤어요. 그렇죠? 요건을 봐야 되는데 법률 원인을 봐야 되는데 그 구성 요소가 일단 있다. 그걸 법률 사실을 한다. 여기까지 본 거고 다시 원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원인에 두 개가 있어요. 원인이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아까 우리 245조 1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조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계약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계약이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는구나. 그게 법률 규정이에요. 245조 1항이라는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요. 그건 따로 떼놓는 거야. 아,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가 변동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계약. 예? 내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그러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뭐 하면 돼요? 계약을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이 두 개가 있는 거구나.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중에 핵심이 뭐다? 이거단 말이죠. 왜? 이거는요,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어요. 을의 입장에서 보세요. 을은 101호 소유권을 손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101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갑하고 뭘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원한 대로 101호 소유권이 손에 들어와요. 이런 게 법률 행위예요. 즉 법률 행위는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결과가 생겨요. 이런 행위를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가 되는 거다. 내가 원한 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고 싶으면 뭘 해라? 법률 행위를 해라 말이죠. 법률 행위가 민법에서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법률 행위가 나온 거예요. 32페이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